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내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었다. 내 손이 멈추면 국물이 식고 집안의 시간이 멈출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평생 국밥을 끓이며 살았다. 손님이 숟가락을 뜨는 속도에 맞춰 하루가 흘렀고 설거지통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에 맞춰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집도 아이들도 심지어 내 숨결마저도 꺼져버릴 것 같았다. 20살이던 해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도시로 들어왔다. 고향 산천은 푸르렀지만 빈 지갑은 푸르지 않았다. 버스 기사로 일하던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내게는 아무런 미천이 없었다. 남편은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몰고 돌아오면 손에 쥔 봉투는 얇았다. 그 봉투 안에는 아이들 분유가, 월세, 전기세, 그리고 내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생각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포장마차를 열었다. 낡은 천막 안 가스불 위에서 떡볶이가 끓었다. 매운 냄새가 코와 옷에 달라붙어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내 품에 얼굴을 파묻고 말했다. 엄마 냄새. 그 말에 매운 양념 냄새가 달콤하게 변했다. 내 삶의 첫 번째 보상이었다. 분식집은 내 청춘의 무대였다. 천막이 흔들리고 바람이 스며드는 공간이었지만 내 땀은 그보다 뜨거웠다. 칼국수를 말면서 나는 손님의 얼굴을 보았다. 허기와 피곤과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 그릇을 내려놓을 때 잠시 덜 외로워지는 눈빛. 나는 알았다. 내가 끓이는 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온기였다. 손님이 늘고 단골이 생겼다. 한 청년은 밤마다 와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갔다. 사장님, 이 국수 아니면 저 야간 근무 못 버텨요. 그는 내게 매번 그렇게 말했다. 또 한 아저씨는 늘 막걸리 한 잔에 순대국을 시켰다. 오늘도 사는 게 고단하지만 이 국물 덕에 하루를 마감합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울컥했다. 그들의 고단함 속에 내 고단함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해를 버티다 나는 마침내 작은 가게 문을 열었다. 진국이라는 두 글자를 간판에 붙였다. 내 이름 말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진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루가 끓어넘쳤다. 새벽에 육수를 올리면 뼈에서 우러나오는 냄새가 동네 골목 끝까지 번졌다. 단골들은 이 집은 이름처럼 진국이다라며 웃었다. 나는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론 조금 씁쓸했다. 내 이름 대신 간판 이름만 불렸으니까. 아이 둘은 가게 안에서 자랐다. 밀가루 반죽은 장난감이었고 김밥 도마는 숙제 책상이었다. 나는 국수를 말다가 받아쓰기 시험지를 받고 설거지를 하다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닦았다. 밤이 깊어도 가게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해가 바뀌어도 내 꿈은 바뀌지 않았다. 가게를 키우고 아이들을 멀리 보내고 이 집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흘린 땀은 산처럼 쌓였는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쌓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을 때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철문 손잡이를 잡고 놓지 못했다. 내 손으로 벌어 지은 지붕. 빚은 있었지만 나는 그날 밤 지붕을 올려다보며 잠들었다. 빗소리가 들려도 무섭지 않은 밤이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부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따뜻한 부자야. 그러고 돌아누워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 속엔 피로도, 감사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내가 멈추면 이 모든 게 꺼지겠지. 세월은 내 몸을 갚으라 재촉했다. 손가락 마디는 부었고 무릎은 모래가 갈리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나는 가게로 향했다. 육수 냄비 밑불을 확인하고 묵은 피곤을 수증기에 밀어넣었다. 점심 피크 시간, 그릇이 산처럼 쌓이면 손은 빨라지고 마음은 멈춰 있었다. 지금은 쉬면 안 돼. 그렇게 하루가 저물면 나도 같이 저물었다. 그러나 새벽 알람은 나보다 더 부지런했다. 아이들이 자랐다.
한 아이는 도시를 떠나 회사에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결혼해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가게는 여전히 내 하루의 80%였다. 나머지 20%는 잠과 통증이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무릎에 붙인 파스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훈장인가 아니면 나를 묶는 밧줄인가? 그리고 그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 속엔 걱정과 번거로움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읽으려 했다. 힘들다는 말 속에 내 건강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저녁상과 아이들 등하교 동선이 들어있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다. 오래된 간판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이 빠진 간판, 진국. 그 두 글자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먹이고 나를 지워왔다. 사라지는 일엔 소리가 없다. 다만 국물 같은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갈 뿐이다. 가게는 점점 커졌다. 처음엔 허름한 분식집이었지만 어느새 동네에서 진국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이 났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은 늘 줄이 길었고 나는 정신없이 손을 놀리며 하루를 보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붙었다. 불 앞의 여왕. 그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사실 내 몸은 그만큼 혹사당하고 있었다. 손님 하나하나의 사연은 내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매일 저녁 술 기운을 달고 와 순댓국을 비우던 건설. 노동자 아저씨, 새벽에 버스 첫차를 타기 전 꼭 국밥 한 그릇을 비우던 청년, 아이를 안고 와서 국수 국물을 떠먹이던 젊은 부부. 그들의 숟가락질에 내 하루가 있었다. 나는 손님들에게 국물을 내주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이들은 가게 안에서 크고 또 컸다. 초등학교 시절 받아쓰기 시험지를 도마 위에 올려두고 내가 정답을 불러주던 날이 있었다. 엄마, 틀리면 안 돼. 선생님이 검사하신단 말이야. 그때 나는 반죽 손에 밀가루를 묻힌 채 종이에 동그라미를 쳐줬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잠시 힘이 났다.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곧 다시 불 앞에 서야 했다. 가끔 아이들은 속으로 불만을 품었다. 왜 우리 집은 맨날 엄마가 가게에 있어야 돼? 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더 깊이 국물 속에 담갔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더 열심히 끓이는 걸로 대신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 나는 드디어 집을 장만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땀과 눈물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철문 손잡이를 잡은 채 나는 한참을 울었다. 이제는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이다. 아이들도 뛰어다니며 말했다. 엄마, 우리 부자 맞지? 나는 대답했다. 우린 따뜻한 부자야.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따뜻함 뒤에 몰래 숨어있는 두려움, 내가 멈추면 이 모든 게 사라지겠지라는 불안이 내 가슴을 쥐고 흔들었다. 내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목이 뻣뻣해졌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다시 불 앞에 섰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사장님, 아직도 힘이 대단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피로는 아무도 몰랐다.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고 나는 여전히 가게를 지켰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삶은 점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통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무릎은 걸을 때마다 모래가 갈리는 듯했고 손목은 젓가락을 잡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한 것이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 석 달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석 달. 그 석 달 동안 가게는 누가 지키나? 단골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의사가 덧붙였다. 이제는 본인 몸을 먼저 생각하세요. 본인.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나는 나를 한 번도 본인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돌아온 대답은 내 속을 깊게 긁었다. 그럼 가게는요? 손님들은요? 엄마 친구들 불러서라도 열어야죠.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병에 걸린 사실보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한 건 가게뿐이었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보호자 서류에 내 이름만 빼곡히 적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눈물이 흘렀다. 마취제가 스며들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언손으로 채소 박스를 들던 날, 명절 새벽에 깨진 그릇을 바라보던 순간, 아이들 재우고 문지방에 앉아 한숨을 새던 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목이 말랐다. 물이 필요했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 침대에선 자식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커튼 밖은 고요했다. 외로움은 소리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냄비 끓는 소리, 손님 웃음소리, 설거지 소리. 모두 사라진 자리엔 얼음 같은 고독만 남았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내일부터 저녁은 가능하세요?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내 마음은 무너졌다. 거울 앞에 서서 무릎에 붕대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말순아, 왜 너를 마지막에 두니? 그 질문은 내 인생 최초의 질문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간판을 내리자.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주방 곳곳을 돌며 손바닥으로 벽을 어루만졌다. 튀김기 옆 기름 냄새, 그릇장의 작은 소리, 가스레인지의 그 흐름. 모두 내 세월의 흔적이었다. 수고했다. 대신 미안하다. 고 속삭였다.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늘 공간에만 고마워했던 세월이 미안했다. 사다리에 올라 간판 나사를 풀었다. 진국 두 글자가 내 손에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는 작았지만 내 안에서는 천둥 같았다. 해방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날 문 앞에 종이를 붙였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아이들 사진, 첫날 가게 사진,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을 넣었다. 버리려던 앞치마도 넣었다. 그것까지 버리면 내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았다. 기차역 대합실. 나는 플랫폼에 서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방송이 흘렀다. 문이 열리고 나는 새 공기 속으로 들어갔다. 남해에 내리자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피부에 닿자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여기가 내 새 출발이다. 민박집 작은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풀렸다. 국밥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지만 나를 천천히 데우진 않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컵을 채웠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고 아주머니가 물었다. 여행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러 왔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렀다. 낮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바닷가에 앉았다. 파도가 밀려오고 물러가는 걸 보며 깨달았다. 인생은 늘 같지 않다는 것. 같은 파도는 한 번도 없다. 그 사실이 나를 위로했다. 아들이 남해로 찾아왔다. 그는 멀리서 걸어와 내 눈을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오해와 무심함이 무너졌다. 나는 말했다. 괜찮다. 내가 잘 사는 게 내게 최고의 효도다. 우리는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릴 적 먹던 맛이에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기억해줘서 다행이다. 밤이면 일기를 썼다. 오늘의 소리 파도, 오늘의 냄새 흙, 오늘의 말 내 이름. 마지막 줄엔 늘 같은 문장을 적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나요? 그 말은 따뜻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차갑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 오늘은 쉬고 싶어. 나는 도움을 원해. 그 작은 문장들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말순이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그 시작이 오늘이길 바란다.